백제의 향로에서 피어오른 향은 죽은 자의 세계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어느 왕의 무덤을 마주합니다. 백제 23대 왕 삼근입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왕으로 세웠고 열다섯에 세상을 등진 소년왕. 육신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1500년의 세월을 견디고 남긴 것이 있습니다. 어금니. 왕릉에서 발견된 단서. 이 작은 조각은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소년 왕이 남긴 마지막 흔적. 이 어금니를 따라 백제 왕가의 숨겨진 시간을 추적합니다. 백제의 옛도읍 공주. 금강 인근 나지막한 구릉에 7기의 고분이 모여있다. 반세기 전 이곳에서 유례없는 발굴이 이뤄졌다. 1971년 배수로 공사 중 삼날 끝에 무덤 벽돌이 걸린 것이다. 140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린 적 없는 무덤. 쏟아져 나온 유물만 수천 점이었다. 가장 눈에 띈 건 이름이 새겨진 묘지석이었다.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 개묘년 5월 무슨 왕이야? 영도 26년. 백제가 무령왕이야. 동나라 우리나라 무덤에서 아주 확실한 연대 왕을 가진 것은 처음이에요. 이거 참 기맥힌 일이 나왔어요. 6세기 전반이라고 하는 시점에 동아시아에서 기념명이 나온, 그러니까 절대 연대가 확보된 유일한 그 왕릉으로서 고각적으로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은 유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령왕릉 위쪽 능선에는 그보다 앞선 시기의 고분 4기가 나란히 있다. 그런데 최근 이 고분들의 재발굴 조사에서 무덤 주인을 가리키는 또 다른 단서가 발견됐다. 동쪽에서 두 번째 자리한 이호분이었다. (1500년) 만에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무덤. 백제인들이 돌을 쌓아 만든 벽과 천장이 공고하다. 고분 입구를 들어서면 널길이라 불리는 좁은 통로 끝에 시신을 안치 않은 널방이 있다. 천장은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궁융 형태. 백제에서 널리 쓰이던 굴식 돌방 무덤이다. 다시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무척 어두웠고요. 랜턴을 이제 들어가지고 바닥부터 벽 그리고 천장까지 찬찬히 이렇게 한번 비춰봤는데 바닥을 덮었던 자갈돌들이 뒤섞여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한번 뒤엎어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무덤 주인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돌방 내부는 흐트러져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무덤 입구로 추정되는 위치에서 도굴갱들이 이제 많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벽을 파괴해서 들어간 도굴갱이었고요. 무덤의 널길 위에서도 또 다른 도굴갱이 발견됐다. 일제강점기에 2호분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기록은 많지 않았다. 남아있는 유물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하지만 내부를 구획해 촘촘하게 발굴을 시작하자 무덤 바닥에서 작은 유물들의 흔적이 포착됐다. 발굴단은 수톤의 흙을 퍼내 전부 연구소로 옮겼다. 흙을 물에 풀고 3단계에 걸쳐 밀리미터 크기의 채로 걸러냈다. 아무것도 없을 거라 여겼던 무덤 속에서 부장품이 나오기 시작했다. 푸른빛의 유리구슬과 화려한 금귀걸이. 왕릉급 유물들이 출토됐다. 무덤 주인을 밝힐 결정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다. 사람의 치아, 높이 0.5cm 남짓의 어금니 2점이었다. 그 2호분에서 확인된 유물 중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이 어금니가 어느 정도 나이대에 해당하는 것인지, 주인공의 중심적으로 활동했던 그 시기가 언제냐, 이 부분이 중요했거든요. 치아 바깥층은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이다. 오래 보존될 뿐 아니라 나이를 가늠하는 단서가 된다. 2호분 어금니의 주인은 누구일까? 법의인류학자 이우영 교수와 함께 2점의 치아를 살펴봤다. 보시는 것처럼 도드리의 끝부분이 약간 이렇게 달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발견됐던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뿌리 부분이 이렇게 크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를 통해서 셋째 큰 어금니,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보통 사랑니라고 말하는 이제 어금니가 되겠습니다. 뿌리 상태로 보아 사랑니 형성이 시작되는 7살에서 10살은 지난 걸로 보인다. 두 번째로 확인된 치아는 위턱 첫째 큰 어금니다. 여기서 주목한 건 치아가 맞물리며 다른 정도다. 성인이 되고 나면은 여기에 이제 도드리처럼 나오는 부분들은 점점 깎여 나가는 이제 그런 양상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게 그루브가 선명하고, 그 다음에 이 도드리 부분에 약간 마모된 흔적을 보았을 때 비교적 좀 어린 나이에 그 개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 나이가 들수록 치아는 단계적으로 닳아간다. 특히 음식을 씹는 힘이 집중되는 어금니는 연령대별 마모 차이가 뚜렷하다. 2호분 어금니에서 확인된 건 약간의 마모 흔적뿐. 성인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사랑니가 존재했다는 점, 그 다음에 첫째 큰 어금니가
그 고랑 부분은 비교적 뚜렷한데 도드리 부분에서는 약간의 마모가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 만 15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주 왕릉원 이호분 주인의 후보가 좁혀졌다. 한성, 웅진, 사비. 백제의 수도는 3번 바뀌었다. 공주가 수도였던 웅진기의 왕은 5명. 그중에 10대 세상을 떠난 왕은 1명뿐이다. 어금니를 법의학적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마모 상태가 적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무덤이고 왕릉에 있었다. 13세에서 즉위하였고 15세에 죽은 삼근왕이 유력한 인물이 아닌가. 이호분의 주인으로 유력한 인물. 13살의 왕위에 올라 2년여 만에 서거한 소년왕. 삼근이다. 그는 왜 그토록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을까? 답을 찾으려면 백제 위기의 순간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구려 장수왕이 3만 대군을 이끌고 한성을 침공했습니다. (500년을) 버틴 백제 성벽이 허무하게 뚫렸습니다. 길목마다 고구려군입니다. 북성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7일. 제중걸루입니다. 백제 장수였던 자가 적의 선봉이 되어 백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남성마저 불길에 휩싸이자 백제 계로왕은 성 밖으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왕을 기다린 건 옛 신하였던 제중걸루였습니다. 제중거루, 이 역종놈아! 내 목숨은 이제 우리 태양의 것이다. 백제의 수도 한성은 잿더미가 되었고 왕족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백제는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저기 살아남은 백제의 왕족이 신라의 구원병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문주와 그의 아들 삼근입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웅진, 남쪽으로 간다. 벼랑 끝에 몰린 백제의 운명이 남쪽으로 옮겨갑니다. 멸망의 위기 속에서 찾아낸 땅, 웅진은 어떤 곳일까요? 백제의 2번째 수도 웅진은 오늘날의 공주다. 도시 곳곳에 왕도의 흔적이 서려 있다. (1500년) 전 백제 왕들이 머물렀던 땅. 지금도 해마다 그 역사를 기리는 축제가 열린다. 정치 체제를 정비하고 국교를 강화하여 새로운 백제는 왜
웅진을 수도로 택했을까? 고구려군은 한강 이북인 이 아차산성에 머물러 있고 언제든지 다시 공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고구려 기병을 막아낼 수 있는 적당한 장소. 북으로는 차량산맥이 막혀 있고 남쪽으로는 계룡산이 있고 또 금강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천의 요충지입니다. 내륙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한 웅진. 고구려를 막아내면서도 물자가 오가는 핵심 거점이었다. 그 중심에 공산성이 있다. 금강이 성 앞을 흐르며 천연 방어선을 이루는 형세. 웅진 백제의 왕성이 이곳에 있었다. 한성을 잃은 백제가 공산성을 택한 데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공산성 외곽의 성 사면이 한 30도에서 35도 이상으로 아주 급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475년 10월에 그 천도라는 그 위기의 상황에 천도하자마자 성을 쌓거나 기반을 닦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거든요. 구태여 성을 쌓지 않아도 여기 자체가 안정적인 지형, 주변의 어떤 침략이나 위협으로부터 상당히 방어적인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주시가지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지대. 쌍수정과 연못이 있는 이 일대에 왕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서는 연못지에서 나왔다. 백제의 궁이나 사찰에만 쓰던 연꽃 문양 수막새다. 왕자가 새겨진 기와도 이곳이 궁궐이었음을 증명한다. 왕궁의 첫 주인은 웅진 천도를 이끈 문주왕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온화한 성품의 왕이었다. 그러나 당시 백제는 강력한 군주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백제에서 죄를 짓고 도망간 신하들에게 끌려가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왕의 권위가 실추된 거죠. 그 왕족들이 그 상당수가 이제 고구려군한테 죽었거든요. 그 이제 왕실에 보호해 줄 왕족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황급하게 천도를 했으니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문주가 즉위했지만 추락한 왕실의 권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왕권이 약해지자 권력은 귀족 세력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그 정점에 있는 자가 해구였다. 한성 시기부터 왕비를 배출하며 힘을 키워온 해씨 가문의 실세. 웅진 천도 후 해구는 병관 좌평에 오른다. 좌평은 백제의 최고 관직으로 군사, 재정, 형벌 등 업무를 관장했다. 왕족인 부여씨와 유력 귀족 가문들이 좌평 관직을 차지하고 국정을 운영한 백제. 해씨 가문도 그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왕권이 위태로워지자 군사를 쥔 병관 좌평,
해구의 힘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문주왕은 해구를 견제하기 위해 한 인물을 웅진으로 불러들인다. 외에 있던 형제 곤지였다. 일본 오사카의 한 신사. 백제의 후손들이 조상을 모시던 곳이다. 今から150年ほど前まではここにもあるように百済の金亀王をお祭りしていた神社です。 문주왕의 형제인 곤지. 그는 461년 외교를 위해 외로 파견된 백제 왕족이다. 大和の王権のごくに近いところ、その中枢部に近いところに関係を持っていたということは言えると思います。百済とのやり取りですね、通信、外交というようなものにも携わっていた当時の日本はと、それから百済を橋渡しするような存在だったん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곤지는 외에서 백제계 세력을 결집해 독자적인 기반을 구축했다. (16년간) 머문 것을 볼 때 백제의 이주민들을 규합하여서 이제 외 왕실에 도움을 주고 또 이 힘을 이용하여서 유사시에 본국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문주왕의 부름을 받은 곤지가 16년 만에 귀국했다.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왕족 대다수가 희생된 상황. 문주에게는 왕가의 힘이 필요했다. 외에 강력한 기반을 둔 형제 곤지를 불러들여 왕족의 공백을 보완했다. 아들 삼근을 태자로 세우고 곤지를 내신 좌평에 앉힌 문주. 왕족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흔들리는 왕권을 다지려 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진다. 왕의 입장에서는 이네들을 적절하게 이제 힘의 안배를 조절해가면서 이제 자기의 통치권을 확립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하면 어느 한쪽이 이제 크게 치고 올라올 수도 있고. 내신 자평으로서 활동을 곤지가 시작을 하자. 이제 곤지를 견제하는 세력들이 생기겠죠. 당연히 해군은 그렇겠지만 477년 귀국한 지 3달 만에 곤지가 세상을 떠났다. 사인조차 기록되지 않은 의문의 죽음이었다. 그리고 2달 뒤인 9월 사냥을 나간 문주왕이 습격을 당한다. 해구가 보낸 도적이 왕을 시해한 것이다. 신하한테 왕이 피살당한 것은 처음입니다. 해구 천지가 되는데 이걸
과단성 있게 쳐냈으면 돼요. 문주왕이 정리를 못한 거죠. 백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웅진으로 천도한 지 불과 2년, 백제 왕실에는 비극이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문주왕의 장례식은 아들인 삼근왕의 즉위식이 되었습니다. 큰아버지 계로왕의 전사, 삼촌 곤지의 의문사,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까지. 13살 소녀는 이 모든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 묻은 왕좌에 오릅니다. 왕관을 쓴 건 삼근이었지만 나라를 움켜쥔 건 다른 손이었습니다. 정치와 군사를 장악한 실권자이자 아버지를 죽인 원수, 해구. 혼란에 빠진 웅진 백제. 삼근왕은 이 비극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신하가 권력을 장악한 혼란 속 왕실의 비극 한복판에 있던 13살 소년. 삼근은 백제의 23대 왕이 되었다. 그에 대해 남은 기록은 거의 없다. 5세기 후반, 웅진에 도읍하던 삼근왕 시기, 백제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이야기를 전해줄 유물들이 이호분 바닥에서 발견됐다. 고분에서 나온 100여 점의 출토품은 현재 보존 처리 중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화려한 금 귀걸이다. 순금 고리 아래로 달개와 겹사슬, 청색 유리옥이 달려있다. 거기 중간에 유리구슬이 들어가면서 금 색깔과 유리구슬의 요 색채 대비 이런 게 이루어졌잖아요. 백제에서 특히 웅진 시기에 유행하는 귀걸이가 금 귀걸이에 유리구슬을 장식하는 것이고 또 캡을 씌우는 것입니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금 귀걸이. 둥근 고리를 엮어 유리옥에 덮개를 씌운 기법이 이호분의 귀걸이와 매우 흡사하다. 한성 백제의 귀걸이는 세밀하고 작고 오밀조밀한 거라면 무령왕릉 귀걸이는 무겁고 크고 화려한 것이잖아요. 그게 전혀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요 귀걸이가 이제 발견되면서 한성에서 웅진 그리고 사비로 연결될 때 큰 백제 금속工业품의 흐름의 한 토막이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졌다, 발견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혼란했던 웅진 초기에도 백제 금세공 기술의 맥은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다. 이호분에서 나온 반지. 신라 유물과 닮아 있어 당시의 교류를 짐작하게 한다.
또 하나 주목할 건 오각형의 칼 손잡이 조각이다. 백제 왕릉에서 처음 발견된 이 유물은 그동안 지방 권력층 무덤에서만 나오던 것으로 당시 백제 왕이 지방에 내린 하사품이었음을 보여준다. 백제 중앙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칼을 부장하고 입수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나아가서 웅진기 당시에도 백제 중앙에서 지방에 대해서 어떤 그 장악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성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공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다. 전국은 불안했지만 혼란 속에도 지방을 다스리고 이웃과 교류한 흔적이 남아있다. 삼근의 시대에도 백제는 건재했다. 하지만 소년왕 삼근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냉정했다. 삼국사기의 저자인 김부식은 이런 기록을 남겼다. 아버지를 죽인 역적을 처단하지 못한 삼근. 작은 불씨가 결국 큰 화가 되었다. 김부식이 논평을 했어요. 아주 꾸짖고 있어요. 자기를 세워줬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를 죽인, 왕을 죽인 난신적자입니다. 이는 회기를 그냥 둔 거죠.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게 정사를 맡긴 군주. 어린 왕이라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순 없었다. 하지만 삼근에게는 해구를 처단할 힘이 없었다. 삼근왕 즉위 이듬해 해구라는 불씨가 큰 불길로 번졌다. 선왕을 죽이고 어린 삼근을 왕으로 세운 뒤 권력을 휘두르던 해구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주목할 점은 반란이 시작된 장소다. 왜 수도 웅진이 아닌 해구의 근거지 대두성이었을까? 그 무렵 웅진에서는 왕을 죽인 해구에 맞서 반대 세력이 결집하고 있었다. 정변이 웅진 밖에서 일어났다는 것, 해구가 수세에 몰리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해구는 반대 세력의 중심인 진로에게 제거된다. 아버지의 원수는 갚았으나 역적 해구가 옹립한 왕이라는 삼근의 한계는 지워지지 않았다. 일식과 가뭄, 불길한 징조가 잇따랐다. 그리고 479년, 삼근은 세상을 떠났다. 15, 즉위한 지 2년여 만이었다. 사인에 대한 기록은 없다. 어지러운 권력 다툼 속 소년왕의 죽음은 어쩌면 예고된 것일지도 모른다. 전체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그게 해구의 반란을 평정한 진로가 상당히 이제 위상이 높아지게 됐고 진로의 선택의 문제다. 상군왕을 이렇게 모시고
이게 그 보좌 보필하면서 정치를 해나갈 수도 있는 게 하나의 방법일 거고, 새로운 왕을 옹립해서 새로운 이게 정치를 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후자 쪽을 택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왕의 후보는 웅진이 아닌 외에 있었다. 백제와의 교류 흔적이 남아있는 일본 오사카. 백제계 이주민들이 모여 살던 지역에 한 유적이 남아있다. 대규모 제철 작업장이 있던 자리다. ここが大型遺跡になります。鉄器作りの遺跡がたくさん見つかっているところになります。で韓国の場合はこう地面の上にですね高い位置に作ってで立って作業をしたりするようなのが韓国とかでたくさん見つかってまして、こちらのはそちらの方だと考えております。 오가타 공방을 움직인 건 백제에서 건너온 기술자들이었다. 5세기 중엽부터 150년 넘게 불을 지펴온 작업장. 외의 핵심적인 철기 생산 거점이었다. 이곳에서 만든 무기와 농기구는 외 정권을 지탱하는 기반이 됐다. 当時も日本よりも百済の方が技術面ではもうはるかに優れてるわけですね。その技術をいかに日本に取り入れるか、王権はそれをもとにですね、いろんな武器を作ったり開発をしたりしてですね、力を蓄えていく、そこに果たした百済からの移住民の役割っていうのはすごく大きかったと思いますね。 인근의 또 다른 백제계 유적인 다카이 다야마 고분.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 시기로 추정되는 이 무덤은 당시 백제에서 널리 쓰이던 굴식 돌방 무덤이다. 무령왕릉 출토품과 흡사한 청동 다리미도 발견됐다. 百済の王族クラスの人物の古墳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表現しています。根拠を祀る飛鳥部神社ができたり、でその周辺にはもう渡来系の人たち、百済系の人たちの古墳ができたりすることを考えると、この辺りがですね、根拠一族の中心地だったと思います。でそう考えると東条とかもこの辺りに住んでた可能性は高い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私は考えています。 아스카베 신사 일대는 삼근왕의 삼촌인 곤지와 그 후손들의 터전이었다. 곤지의 아들 모대도 이곳에서 자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로 돌아간 곤지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지 2년 뒤 아들 모대도 웅진으로 향했다. 日本書紀には有略天皇の時に参勤王が亡くなってでその根気王の第2番目の次男の松田を帰る時には500人の兵隊をつけて伴わせて百済に送ったっていうことがあるんで。 외 왕이 파견한 500명의 정예 병사들. 그 선봉에 모대가 서 있습니다. 이제 곧 백제입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아버지를 잃었으니 두렵지 않다면 거짓일 것이다. 하나 기울어가는 백제, 내 기필코 다시 세울 것이다. 삼근왕의 뒤를 이어 백제의 왕위에 오른 모대. 그가 바로
동성왕입니다. 갑작스러운 삼근왕의 죽음, 그리고 백제의 왕이 된 모대. 그는 어떻게 왕위에 올랐을까요? 군사가 500명을 호위할 정도면은 많은 사람들이 동성왕을 따라서 귀국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바로 곤지의 외에 있던 기반이 백제로 옮겨온 사실을 말해준 것이 아닌가. 동성왕을 밀어주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외에 세력 기반을 둔 곤지의 아들이자 삼근왕의 사촌인 동성. 그는 해구를 몰아낸 귀족 세력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 담대했고 활쏘기에 능했던 백제 24대 왕 동성. 그의 시작은 삼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귀족 세력의 선택으로 왕위에 올랐고 열세 살의 왕이 된 삼근처럼 동성 역시 10대의 어린 나이에 즉위했다. 하지만 두 왕이 걸어간 길은 달랐다. 동성은 자신을 옹립한 귀족 진로를 4년이 지나서야 병관좌평에 임명한다. 이후 지방의 신진 세력을 유직에 앉혀 기득권 세력을 견제했다. 삼근은 자기를 옹립해준 해수한테 모든 걸 맡겨버렸어요. 해구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 같아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서 지방 세력들을 등용하면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사실 안정이 되어졌습니다. 웅진 백제의 왕성이었던 공산성. 이곳에 동성왕의 흔적이 남아있다. 발굴 현장에서 드러난 대규모 공사의 증거. 약 7m 높이의 성토 구조물이다. 이 흙더미가 그냥 자연적인 산의 퇴적이 아닙니다. 이런 큰 자갈돌이 섞여 있는 층이 이렇게 경사지게 이렇게 쏟아지듯이 쌓여 있고 그 자갈돌과 자갈돌 사이에는 이제 모래가 포함된 점토가 이렇게 퇴적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치루떡처럼 쌓아 올린 이 층은 백제 사람들이 이쪽 출입구 시설에 거대한 성토 구조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인공적인 토목공사의 흔적입니다. 원래 공산성은 평지가 거의 없고 골짜기가 발달된 지형이었다. 웅진으로 천도한 후 봉우리를 깎고 그 흙으로 골짜기를 메워 평평한 대지를 조성했다. 왕궁을 세우기 위해 가로 세로 100m에 달하는 평탄지를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다.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던 동성왕은 대규모 공사를 추진하며 백제의 중흥을 꾀했다. 왕궁터를 평평하고 방역으로 만들겠다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 모든 인력들이 동원될 수 있는 것은 결국 막강한 국가적인 어떤 요구와 힘이 적용되어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동성왕이 어떤 이 백제, 웅진백제의 역사에서 어떤 국가적인 기틀과 그 왕궁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체계한 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선 왕들과 달리 왕권을 안정시킨 동성왕. 하지만 말년에 그는 실정을 거듭했고 결국 신하의 손에 시해된다.
어지러웠던 시대는 교훈을 남겼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길을 택한 왕이 등장한다. 백제 25대 무령왕이다. 그는 왕족을 지방에 보내 왕권을 다졌고 고구려를 공격해 영토 수복에 나섰다. 민생을 다독이며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은 무령왕은 마침내 선언했다. 갱위 강국. 백제는 다시 강한 나라로 일어섰다. 소년왕 3근의 어금니입니다. 이 작은 흔적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역사의 비극은 실패로만 남지 않습니다.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것이 소년왕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단종의 죽음의 시작점이 바로 이 수양대군의 쿠데타, 이 계유정난이었다. 정권을 무력으로 뒤집었다? 현대의 쿠데타와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죠. 수양을 도운 저 남자들은 누굴까요?